중학교 3학년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이름은 이서연이고 15살입니다. 지금 저는 제 방 책상 앞에 앉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습니다. 가로수의 단풍잎들이 비에 젖어 땅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색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다가 물웅덩이 위에 내려앉습니다. 방 안은 따뜻합니다. 엄마가 켜주신 난방 덕분입니다. 책상 위에는 따뜻한 유자차가 놓여 있고 제가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포스터가 붙어 있고 책꽂이에는 읽다만 소설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편지를 쓰면서 대통령님께서 지금 1.8평의 좁고 차가운 독방에 계신다는 사실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아픕니다. 창밖에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대통령님께서는 저 좁은 공간에서 하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정의가 뭔가요? 대통령님, 저는 요즘 정의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도덕 시간에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정의란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옳은 것을 지키는 거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을 벌주는 거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요.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칠판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정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것, 공정하게 대하는 것, 약자를 보호하는 것. 선생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정의는 사회의 기본입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옳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몰리면 어떻게 해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안경을 고쳐 쓰시며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런 것 같아서요. 교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친구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잠시 말씀을 멈추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복잡한 문제야. 선생님도 답을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대통령님에 대해 관심이 많구나. 네, 선생님. 좋은 일이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요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런 문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거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 생각을 가지는 건 좋은 일이야.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하렴. 그게 진짜 교육이야. 중학생의 눈으로 본 세상. 대통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뉴스를 봐도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란죄, 헌정질서, 탄핵, 내란 음모, 직권남용, 이런 단어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사전을 찾아봐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학생인 저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인터넷에서 대통령님의 과거를 찾아봤습니다. 30년 동안 검사로 일하시면서 부정부패와 싸우셨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비리를 수사하셨고 정의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둘째, 계엄 선포 후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 뉴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계엄 선포로 인해 다친 사람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소리도 없었고 폭력도 없었습니다. 셋째, 국회가 해제하라고 하자 바로 해제하셨다는 것. 헌법 제77조 제5항을 찾아봤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통령님은 이 조항을 즉시 따르셨습니다. 넷째, 그런데도 감옥에 가셨다는 것. 법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네 가지만으로도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학생인 제가 봐도 이상한데 왜 어른들은 이걸 정당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가을밤 혼자만의 시간. 며칠 전 가을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도 지금 이 달을 보고 계실까? 아니지, 독방에는 창문이 작아서 달을 제대로 보지 못하실 거야.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달을 보고 별을 보고 가을바람을 느낄 수 있는데 대통령님은 그렇지 못하십니다. 저는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데 대통령님은 차갑고 좁은 독방에서 주무십니다. 이게 공평한가요? 이게 정의인가요? 저는 요즘 SNS를 자주 봅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을 봅니다. 거기에는 대통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님을 심하게 욕합니다. 독재자, 범죄자, 쿠데타 시도자라고 합니다. 악의적인 댓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님을 옹호합니다. 억울하다, 정치 보복이다, 마녀 사냥이다라고 합니다. 진심 어린 응원 메시지들도 많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읽어봤습니다. 비난하는 글도 읽고, 옹호하는 글도 읽고, 중립적인 분석글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라. 한쪽 이야기만 듣지 말고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고 스스로 판단해라. 팩트를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엄이 뭔지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헌법 제77조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내란죄의 법적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과거 계엄 사례들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님은 억울하다. 이것은 법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 친구들과의 진지한 논쟁.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급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절친 민지는 말했습니다. 근데 서연아, 계엄 선포한 건 확실히 문제 아니야?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갔잖아. 그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잖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그게 문제가 될 수는 있어. 하지만 내란죄는 아니잖아. 내란죄는 폭동을 일으켜서 국가를 전복하는 거야. 폭동이 있었어? 사람들이 다쳤어? 헌법 질서가 무너졌어? 아무것도 없었잖아. 다른 친구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함부로 계엄을 선포하면 안 되지. 이건 21세기야. 1980년대도 아니고. 저는 조금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습니다. 함부로? 준호야, 헌법 읽어봤어? 헌법 제77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그리고 대통령님은 국회가 해제하라고 하니까 몇 시간 만에 바로 해제하셨어. 헌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거야. 친구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윤석열 대통령 편이야?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이 아니야, 수진아. 나는 진실의 편이야. 법의 편이야.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가는 건 잘못됐다는 거야. 이건 누구의 편이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야. 친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대통령님이 완전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란 죄는 절대 아니야. 형량도 너무 과해. 이건 법이 아니라 정치적 보복이야. 그날 점심시간은 토론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중 절반은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고 절반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진지하게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학원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매일 학원에 갑니다. 영어학원, 수학학원, 국어학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학원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항상 뉴스를 봅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수들이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이 든 나무들이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때 광화문 집회 영상이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정의를 세워라, 법치를 지켜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셨고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계셨고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데도 바람이 차가운데도 그분들은 거기 서 계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목이 쉬도록 외치고 계셨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서 계셨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어린아이를 업고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 집에서 편하게 쉬실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분들도 억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소중한 한 표로 뽑은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것이 억울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불고기가 식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는 복잡한 거야, 서연아. 내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반박했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중3이에요. 내년이면 고등학생이에요. 투표권은 없지만 이런 것도 알아야 하지 않나요?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어머니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서연이 말이 맞아. 이제는 이런 것도 알아야지. 엄마가 잘못 생각했네. 저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로 대통령님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은 서로를 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생각에는 계엄 선포가 적절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내란죄는 너무 과한 것 같아. 내란이라는 건 폭력으로 나라를 뒤집는 건데 그런 일은 없었잖아. 어머니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정치적 보복 같아.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하고 구속하는 게 과연 민주주의일까 싶어. 엄마는 대통령님을 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학교에서 너무 목소리를 높이면 안 돼. 선생님들도 민감해하실 수 있고 친구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아빠.
하지만 옳은 일은 옳다고 말해야죠. 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 지혜롭게 말하는 법도 배워야 해. 역사 수업에서 배운 교훈.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광주민주화운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980년 5월 전두환 정권이 계엄을 선포하고 광주 시민들을 잔인하게 탄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다쳤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폭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킨 영웅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광주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도 계엄이 문제였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대통령님의 계엄은 그때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선생님께서 안경을 벗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서연아, 좋은 질문이야. 상황이 완전히 달라. 1980년에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총을 쐈어.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했어. 탱크가 시민들을 향해 돌진했어. 그건 명백한 학살이었어.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총소리도 없었어. 폭력도 없었어. 국회도 정상 운영됐고 법원도 멈추지 않았어. 이건 1980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야. 저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왜 대통령님은 내란죄로 감옥에 가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한참 생각하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선생님도 솔직히 잘 모르겠구나. 법원이 판단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역사가 결국 진실을 밝힐 거야. 우리는 지켜봐야 해. 시험 기간의 내적 갈등. 이번 주는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내신이 중요합니다. 진학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책을 펼치면 자꾸 대통령님 생각이 납니다. 사회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민주주의 단원이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저는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그런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대통령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보장한다면서 대통령님의 권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와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저는 교과서를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은 저 하늘을 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독방의 작은 창문으로 하늘 한 조각만 보고 계실까요? 진로 상담 시간의 결심.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맞아주셨습니다. 서연아, 앉아라. 진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너 장래 희망이 뭐니? 고등학교 가면 뭘 공부하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오, 좋은 꿈이네. 판사가 되고 싶어? 검사? 아니면 변호사?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걸 보고 싶어요. 법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정의의 수단이 되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진지한 표정이 되시며 물으셨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 사건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니? 저는 놀랐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선생님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선생님이 솔직히 말할게. 선생님도 이번 일이 석연치 않아. 법이 정치의 도구로 쓰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하지만 선생님은 교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어. 이해하지? 네, 선생님. 하지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좋은 일이야. 우리나라에 너 같은 법조인이 많아져야 해.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오직 법과 정의만을 따르는 사람 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처럼 되고 싶어요. 30년 동안 검사로 일하시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으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좋은 꿈이야.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기억해. 진짜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가을 저녁 혼자만의 산책. 어느 가을 저녁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발로 밟으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름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새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아무런 제약 없이.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지금 저 하늘을 보고 계실까? 저 자유로운 새들을 보고 계실까? 1.8평의 좁은 독방에 갇혀 계신 대통령님. 66세의 나이에 차갑고 좁은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대통령님. 평생을 법과 정의를 위해 싸우셨는데 이제는 범죄자로 몰려 감옥에 계신 대통령님. 생각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겨울방학 계획과 다짐. 이번 겨울방학에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법에 관한 책을 10권 읽을 것. 이미 도서관에서 책들을 예약했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이해, 헌법 이야기 같은 책들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공부할 것. 특히 계엄에 관한 조항, 기본권에 관한 조항,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조항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셋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에세이를 쓸 것. 제목은 15살 중학생이 본 2024년의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넷째, 대통령님께 편지를 쓸 것. 지금 이 편지처럼 제 진심을 담아 대통령님께 편지를 쓸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왜 갑자기 이런 계획을 세웠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싶어요. 뉴스에서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제가 직접 판단하고 싶어요. 어른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서연아. 그게 진짜 공부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아빠가 응원한다. 어머니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엄마도 응원해.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성숙해졌네. 자랑스러워.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진심.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중학교 3학년 이서연입니다. 15살의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세상 물정을 다 모릅니다. 정치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압니다. 대통령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셨을 뿐입니다. 국회의 요구에 즉시 응하셨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폭동도 없었고 헌정 질서 파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란입니까? 저는 중학생이지만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1.8평 독방에 계시다면서요? 제 방은 6평입니다. 그래도 가끔 답답합니다. 1.8평이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2걸음이면 끝나는 공간. 팔을 벌리면 벽에 닿는 공간. 하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공간. 76세의 나이에 그런 곳에서 지내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작은 행동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공정한 재판을 바란다는 글을 붙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떼라고 하셔서 뗐지만 많은 친구들이 봤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SNS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다. 15살 중학생인 나도 안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악플도 많았습니다. 중학생 주제에 뭘 안다고, 어린애가 정치에 관심 끄고 공부나 해라 같은 댓글들. 하지만 응원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용감하다, 대단하다. 너 같은 학생들이 미래의 희망이다 같은 댓글들. 친구들과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였지만 이제는 우리 반에서 10명 정도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법치주의가 뭘까?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할까? 이런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역사가 반드시 증명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힙니다. 역사 수업에서 배웠습니다. 세종대왕도 한글을 만드실 때 신하들의 반대가 많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종대왕은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기억됩니다. 이순신 장군도 억울하게 옥에 갇히셨습니다.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순신 장군은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기억됩니다. 김구 선생님도 일제시대의 테러리스트로 몰리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기억됩니다. 대통령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난받고 감옥에 갇혀 계시지만 역사는 대통령님을 공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30년 동안 검사로 일하시며 권력 앞에 굴하지 않으신 것. 삼성, 대통령, 재벌,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사하신 것. 법치주의를 지키려고 노력하신 것. 이 모든 것을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 대통령님, 저는 3년 후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6년 후면 대학생이 됩니다. 10년 후면 사회인이 됩니다. 15년 후면 법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대통령님의 억울함이 풀려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싸우고 계실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을 공부하고 정의를 배우고 올바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지키려고 했던 법치주의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평생 실천하신 정의를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권력 앞에 굴하지 않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오직 법과 정의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학교 3학년 이서연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건강하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감옥에서도 밥 잘 드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마음도 평안하게 가지세요. 66세의 연세에 그 혹독한 환경에서 견디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저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식사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하시고 빨리 나오시게 해주세요. 친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의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옳고 그른 것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억울합니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15살 중학생도 아는데 왜 어른들은 모르는 척할까요? 대통령님,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저희 세대가 증명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옳았다는 것을, 대통령님이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대통령님이 법치주의를 실현하려고 했다는 것을. 힘내세요, 대통령님.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지만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25년 가을, 중학교 3학년 이서연 올림. 추신. 대통령님, 제가 쓴 시를 보내드립니다. 가을 낙엽은 떨어지지만 봄에 새잎이 돋습니다. 겨울은 춥지만 봄은 따뜻합니다. 밤은 어둡지만 아침은 밝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내일은 다릅니다. 진실은 억눌려도 결국 일어섭니다. 정의는 지연되어도 결국 실현됩니다. 힘내세요, 대통령님. 저는 매일 창밖의 가을 하늘을 보며 대통령님을 생각합니다. 대통령님도 그 하늘을 보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유의 하늘을, 정의의 하늘을, 희망의 하늘을. 곧 만나 뵙겠습니다.